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담당 조욱현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문학과 매체 수업을 또 하기 때문에 그쪽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오랜만에 문삼 수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할 문학 작품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공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소설입니다. 읽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작품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이 속해 있는 단원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 성격을 좀 먼저 얘기하면 우리 작품을 수용해야겠죠. 이해 감상하는 그러한 단계가 수용이라면 또 그 작품에 나온 내용과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소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면 이 단원에 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지금 이제 수용이니까 그 수용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해 감상할 것이냐. 이해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쉽게 그 작품을 창작한 그 작가를 살펴보고 그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작가의 삶이 그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든 문학 작품은 그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품에 등장한 사회 문화적 어떤 상황 또는 이거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또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 감상한다 했는데,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을 내용별 또는 주제별, 어느 작가별, 연관 있는 다른 작품하고 함께 읽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를 읽을 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나 아니면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과 엮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의 작품을 연결되는 다른 작품과 함께 감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수용할 때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 그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그 작품과 관련 있는 다른 문학 작품과의 연관성,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작품을 더 깊게 이해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공감하면서 또 읽어낼 수 있고, 또 그 작품에 나온 내용을 비판하면서 또 작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합쳐서 종합해서 좀 더 새로운 창의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공감, 비판,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예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수용 결과를 어떻게 소통할 거냐라는 그러한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송을 배울 건데 눈물은 지난 시간 다른 선생님하고 했죠. 이번 시간은 저하고 난송 할 거예요. 자,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번 감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수용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작품에 등장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이 작품을 한번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감상해 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64페이지 갑니다. 64페이지 난소공. 이 작품을 좀 먼저 읽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시간을 선생님이 좀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니까 읽는 시간 준다고 하면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읽고 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다 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재생 눌러요. 자, 그러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다 읽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작품 이제 설명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감상열기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보자. 난쟁이 가족의 삶을 제재로 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난쟁이 가족이 어떤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우리 한국의 산업화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자, 도시 빈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도시 빈민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어떤 문제를 겪었을까? 자, 그래서 이러한 산업화 시기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한번 비판적으로 감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산업화 시기, 6, 70년대 산업화 시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난소공 책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이제 난소공 실제 조세희 소설입니다.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세희 소설집이라 되어 있죠. 조세희 소설집. 그 소설을 모아놨다라는 뜻인데, 우리 이 소설은 사실 목차를 보면 제목은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설명하면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난쟁이라 되어 있죠. 난쟁이. 근데 지금 여기는 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이건 우리가 한글 맞춤법 규정이 1988년에 이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988년 이전에 이 작품이 언제 창작된 작품이냐면 1976년에 창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문학과 지성이라는 그러한 곳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러니까 1988년에 맞춤법 개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맞춤법이 조금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난장이라고 이렇게 썼다. 근데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의 어떤 제목이니까 뭐 오늘날 와가지고 맞춤법 틀렸다. 그러니까 난쟁이로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소설에서는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곳.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니까 교과서는 학생들 좀 문법 혼란을 좀 줄여야 되니까 난쟁이라고 이렇게 바꾼 뭐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장이는 언제 붙입니까? 장이는 전문가 또는 직업 그런 대장장이 그 전문가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장이를 붙이고, 쟁이는 그 사람의 특징, 행동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쟁이를 붙이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쉽게 직업,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은 장이, 어떤 특징, 행동, 성격 이런 것들은 쟁이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요거는 맞춤법 규정 이 개정되기 전에 붙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걸 중요한 건 아니고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목차 보면
작가의 말돼 있고 이 소설집 보면 메비우스의 띠부터 해서 쭉 에필로그까지 있죠. 12개의 일종의 그 단편 소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소설집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소설의 형태를 우리가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연작 소설. 연작 소설. 연작 소설이 뭐냐? 연작 소설이 뭐냐면 이 독립적인 또는 이 완결된 구조를 가진 소설들이 모여서 근데 연관성을 가지죠. 연관성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장편을 이루는 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연작 소설은 독립적 또는 완결된 구조를 가진 소설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장편을 이룬 소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편의 소설, 독립된 소설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전체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소설이 바로 연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난소공은 연작 소설이다.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는 네 번째 소설 난장이가 써올린 자궁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나면 다른 소설도 읽어보면 이 난소공 요 네 번째 소설 난소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난소공 읽어봤으니까 아까 이 전체 줄거리 한번 선생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줄거리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같이 보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에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가족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영수는 통장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받았다. 철거 계고장이에요. 기어고 왔구나.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철거 계고장에는 영순의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건물을 차진 철거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행복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앞에 모여 야단법석이었지만 달리 해결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는 난쟁이 가족은 근심에 쌓였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였지만 영호와 영희는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자, 잠깐 끊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요 무가 판자촌이죠. 예전에 서울에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 산 중턱에 도시 빈민들이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무허가로 허가 나지 않은 곳에 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판자를 대가지고 그 허름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제 삶의 공간입니다. 소중한 공간이 되는데 어느 날 철거 계고장이 날라와서
이 집을 빨리 허물어라,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재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환경도 좋지 못하니까 이 도시 그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올리는 거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들은 그런데 어느 하루 아침에 집을 빼앗기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머님이 되겠죠. 어머님,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난쟁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절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영호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집을 허물러 오는 사람을 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호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희도 우리 갈 데가 없다. 우리 어떻게 나가냐라고 이 영호와 이 셋째 동생 이 영희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고, 이 영수가 큰아들이죠. 맞입니다. 이 영수가 지금 우리 교과서 부분이 이제 난소공 일종의 일부 부분인데 일부의 서술자가 됩니다. 일부의 서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수는 좀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문제 해결책 같은 거를 좀 생각해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넘어가서 각자 이 가족이 각기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이 상황을. 난쟁이 가족은 늘 가난했고 굶주렸다. 난쟁이의 가게는 조상 대대로 노비였는데 노비제가 사라진 후에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영수는 공장에 나갔다. 영호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 지금 요 장면까지 이제 보면 뭐라 했어요? 이 난쟁이 가족은 대대로 노비 집안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대대로 노비였다. 즉 가난이 대물림된다. 자, 가난했지만, 조상이 가난했지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 어떤 평등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 노비였던 집은 지금도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가난이 대물림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제 비판,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쟁이가 일을 이제 하지 못하고 난쟁이가 병에 걸리거든요. 원래 난쟁이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뭐 그러한 어떤 사회 하층민이죠. 근데 이제 난쟁이가 병에 걸리자 자식들이 지금 직업 전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죠.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또 가난이 대물림되는. 영호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두었다. 투기에 의해 아파트 입주권 값이 오르자 영순애는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았다. 그리고 영희는 입주권을 사들인 젊은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 투기업자인데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판다. 입주권을 왜 팔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주권을 철거 계고장이 날아왔지만 입주권을 주겠죠. 입주권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돈이 없죠. 왜? 그 아파트 가격이 이 집 가격보다 더 비싸니까 그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만 입주권이지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주권을 싼 값에 투기업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투기업자는
입주권을 싸게 사가서 또 돈을 어느 정도 내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몇 년 후에 폭등하죠. 폭등.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지금까지 계속 폭등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는 또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또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후 영순의 가족은 이사를 결정하지만 이사 가기 전 사라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영희는 젊은 투기업자 집에서 입주권을 훔쳐나와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했다. 자, 영희가 아까 젊은 투기업자 따라갔다 했죠. 왜 따라갔습니까? 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요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입주권을 받았는데 입주할 수는 없고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젊은 투기업자를 따라갔어요. 젊은 투기업자는 이 영희를 왜 데려갔을까? 우리 책 읽어보면 나오는데, 사실 이 젊은 투기업자가 이 예쁜 영희에게 좀 흑심이 있었어요. 흑심이 있어서 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밤에 그 착취를 당하겠죠. 영희가.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젊은 투기업자를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잠들게 한 상황에서 그 야밤에 입주권을 들고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집은 허물어져 버렸죠.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뒤였다. 영희는 떠난 가족을 찾기 위해 동네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집을 나가고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서 계속 서 계셨다. 너는 둘째 치고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단다. 아휴, 길게 얘기해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자, 지금 아주 가슴 아프죠, 결말이. 영희가 돌아왔죠. 입주권을 되찾아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명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다. 자, 왜 죽었을까? 아주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좌절해가지고 아마 투신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제 난쟁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본문에 들어가서 그 죽음이 갖는 의미,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본문에 가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 영희가 눈물을 지금 흘리는데 우리도 매우 가슴이 아프죠. 이 착취당하는 어떤 하층민의 모습이 사실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분노를 하게 만드는 좀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 그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했다라는 게 매우 비극적입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나는 키 117cm인 난쟁입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노비라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고단해지고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자, 대대로 노비 생활을 했던 난쟁이.
칼갈이를, 유리닦기, 칼갈이, 수도 고치기, 뭐 이런 어떤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은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철거 개고장만큼은 참기 어려웠죠. 이 집이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 집이 우리한테 어떤 집인데, 이 집을 버리고 어딜 가란 말인가요? 자,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지금 더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수.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요. 고생도 충분히 하셨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쉼없이 일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간 큰아들, 공장을 전전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호. 우리 집을 헌다고요? 입주권을 팔라고요? 누구 맘대로? 팔긴 왜 팔아?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자, 매우 호전적이죠. 싸움꾼 기질이 좀 있습니다. 둘째 아들,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현실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좀 다혈질, 그러한 까칠한 그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영희. 우린 못 떠나요. 갈 곳이 없다고요. 가족들 몰래 우리 집 입주권을 사간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요. 입주권을 힘들게 찾아왔지만 가족들은 떠나고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죽었죠. 자, 그래서 영희는 막내딸, 순수하고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소녀입니다. 투기업자를 따라가 험한 일을 당하지만 입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인물. 돌아왔지만 절망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물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본문 학습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연작소설 설명 아까 했고 1976년 문학과 지성에서 발표된 그러한 소설이다. 자, 지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 불렀다. 자, 이 난쟁이라는 설정, 난쟁이는 육체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자, 육체적 장애를 의미하지만 우리 이 작품에서는 이 난쟁이가 빈곤하고 무력한 그러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
결핍. 난쟁이라는 육체적 장애, 그 이면에 사회적으로 결핍을 가지는 그러한 사회 하층민, 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설정이 바로 난쟁이입니다. 사회적 결핍, 사회적 하층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난쟁이 맞다.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 하나만. 외면은 난쟁이단 말이죠. 외면은 난쟁이. 겉으로 보이기로 난쟁이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맞다라는, 그것만, 보조사만. 외면은 난쟁이가 맞다. 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몸은 난쟁이지만 마음은 난쟁이가 아니다는 뜻이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언제나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이 옳지 않다. 자, 즉 아버지는 겉으로는 난쟁이지만 속은 난쟁이가 아니다. 아버지의 외면은 난쟁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 즉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아버지는 헌신적인, 노력하는, 일종의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헌신적이고 노력하는 그 존경받는 인물이다. 나에 있어서 아버지는 난쟁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이 아버지는 매우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아버지가 내면은 난쟁이가 아니다라는 걸 나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이제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즉, 지옥은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모르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잘 사니까.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궁핍하니까 이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그러한 삶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지겨웠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상이겠죠.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전쟁. 가난한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또 날마다 지기만 했다. 또 지기만 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구절에서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이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 일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그날 아침 일이 무엇인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죠. 그래서 독자 흥미를 유발한다. 이런 서술 방식이 독자 흥미를 유발하는 서술 방식이다. 자, 지금 이제 서술자는 누굴까? 여기 보니까 이 서술자는 누굴까? 이 서술자는 우리가 이제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면 우리가 뭐 3인칭 시점이라 이야기하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들어봤죠.
작품 밖에서 이 작품 안에 있는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다 알고 인물의 성격도 다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전지적 작가시죠. 근데 이제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죠. 그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칭 시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 영호, 영희, 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누굽니까? 영수죠, 영수. 영수가 서술자가 돼. 영수. 1인칭 시점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작품은 서술자가 좀 변해요. 자, 1부는 서술자가 영호입니다. 영호. 영수죠. 영수. 영수입니다. 장남 영수. 근데 2부는 서술자가 영호로 바뀝니다. 영호. 3부는 영희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은 철거 계고장 받는 부분이고 2부는 영희의 가출 부분, 그 다음에 집 철거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영수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중간쯤 되면 이제 영호의 시선으로 바뀌고 마지막 이제 영희의 시선은 입주권 되찾아오는 그러한 사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영희의 시선에서 서술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술자가 변한다는 거, 요거 이제 이 작품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 부분은 철거 계고장 받고 이 영희가 가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영수의 서술자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하튼 우리 요 페이지 정리하면 난쟁이에 대한 설명. 난쟁이는 갈시받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영수의 외침.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지옥. 자, 난쟁이 가족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이 그 단어 지옥, 그 다음에 어떤 전쟁,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아주 어려운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내가 말했다.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이 좀 열악해가지고 고정대가 좀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 그날 아침 일이죠. 이제부터 그날 아침 일에 대한 서술이 쭉 됩니다. 이제 과거의 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여기 이제 갈등을 이제 유발하는 소재가 되겠죠. 이 소설의 주된 갈등,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면서 시작합니다. 기어코 왔구나. 저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철거 계고장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자, 그래서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 그래서 예견했다.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도 예견했지만 막상 오니까 어땠겠어요? 기분이 매우 놀랐겠죠. 자,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밥맛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자, 보리밭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와 2개와 조린 감자, 이런 어떤 서술은, 이 내용은 결국 이들의 가난을 드러내는, 가난한 형편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철거 계곡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소설에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계곡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겠죠. 낙원구. 이게 낙원구. 낙원은 이제 유토피아, 뭐 이상향 이런 건데, 낙원구.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또 행복동, 낙원구의 행복동. 이들이 사는 곳은 어땠어요? 아까 지옥과 같았죠. 전쟁과 같았죠. 근데 이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지금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표현입니까? 이걸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반어는 왜 합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어를 쓰죠. 왜 어떤 걸 강조하는 거죠? 난쟁이 가족의 참혹한 삶을 반어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전혀 낙원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전쟁과 지옥이다. 그런데 낙원, 행복동 이렇게 해서 반어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 이면에 이들의 참혹한 삶을 강조하는 표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6번지에 1839 김부리기야. 김부리가 이제 난쟁이의 본명이 되겠죠. 김부리.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기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땡 9월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기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구조, 건평병, 끝, 낙원구청장. 이게 일종의 공문서 형식이거든요. 공문서 형식. 근데 이러한 공문서 형식이 좀 어떻습니까? 그 문체가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문체입니다. 그 다음에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문체죠. 비인간적입니다. 이 문체 자체가.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협박 비슷하죠. 협박. 하지 않으면 나 철거해버릴 거야. 너희 알아서 해. 협박. 폭력적. 자, 이 철거 계곡장의 성격이에요. 일방적이다. 자, 철거 계곡장의 성격. 일방적이다. 비인간적이다. 폭력적이다. 메마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 계곡장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문체에서도 드러나죠.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요게 마당을 덮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면, 자, 요게 이제 뭐 공장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연기가 막 나겠죠. 공장 건물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가 어딜 덮었다? 이 판자촌이 막 있겠죠. 이 산 중턱에 막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집이. 근데 이 그림자가 얘들을 덮었다. 이 음지가 되겠죠. 얘들이 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죠.
벽돌 공장, 공장은 이제 산업화를 상징합니다. 이 산업화의 그림자가 우리 좁은 마당을 덮었다. 결국 이제 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즉 산업화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한 상황을 아주 비판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 한번 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물의 행동을 이제 묘사한 부분인데 아주 절망적이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그 심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아이고 한번 치고 그다음 가슴 어이고 얼마나 속이 막히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자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동사무소로 갔어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봐야 되니까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여기 보면 이제 무허가 판자촌 예전에 이거 달동네라 그러는데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찾기 좀 힘든데 자, 자기의 의견들을, 동사무소에 몰린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쓸데없는 짓. 떠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렇게 아우성 치고 한다고 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다. 즉,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수는 생각하는 거죠.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다. 자, 넘어갑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입주 포기하면 뭘 줍니까? 이주 보조금을 줍니다. 이주 보조금, 이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주긴 주겠죠. 근데 그 돈이 얼마 되지 않겠죠. 왜? 판자촌이었으니까 그 건물 가격이 얼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밖에 안 줘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아파트 값은 거기에 들어서 아파트 값은 엄청 비싼 거죠. 그러면 입주권을 가져도 들어갈 돈은 없으니까 쫓겨나는 셈입니다. 결국은.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때 뒤엉켜. 이 거강꾼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매매를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이제 낮춰 부르는 그 당시에 어떤 용어입니다.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모든 가족이 다 나왔어요. 왜? 다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 파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영희, 근데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왜 이런 걸 왜 또 묘사를 했을까? 이 검정색 승용차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젊은 투기업자 차입니다. 젊은 투기업자의 차예요. 이 젊은 투기업자 영희가 나중에 젊은 투기업자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젊은 투기업자에게 소위 정절을 또 잃게 되고 또 그 밤에 이제 영희가 또 입주권을 훔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건 이제 이 젊은 투기업자의 검은 손이 영희를 이제 덮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그 뒷소설 이야기의 어떤 뭐 암시, 뒷이야기를 좀 암시해주는 뭔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급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을 나앉게 생겼는데 집 뺏기고 누가 일손이 잡히겠어요, 손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아버지 공구 부대를 대신 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수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그 영호는 또 이 장남인 나에게 또 그 부대를 옮겨받았다. 이 가족들이 좀 어떻습니까? 좀 끈하다. 가족애가 느껴집니다. 가족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왜 발갛게 상기되었어요? 걱정, 불안, 이것 때문에 심리를 우리가. 자, 우리가 소설에서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이러한 표현 안에 담긴 그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 사실 선생님은 문학 잘하는 학생들이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표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잘하면 뭐 어떻게 된다? 좋은 인간이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몇 사람의 거강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이 나쁜 놈들. 약점을 노리는 거죠. 우리한테 팔아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책 읽고 있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 이 책이 뭐냐면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전체 소설 읽어보면 이 옆집에 이제 대학생 지섭이라는 학생이 살거든요. 그 대학생 지섭이 빌려준 책이에요. 자,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 이 책은 이제 제목 자체를 보면 1만 년 후의 세계죠. 1만 년 후의 세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상적 세계를 원하니까, 이상적 세계를 희구하니까 이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책 제목이 어떻습니까? 1만 년 후의 세계다. 즉,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 세계는 1만 년 후에나 온다라는 거죠. 아주 비극적인 책 제목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 세계는 1만 년 후나 올 수 있다. 그 1만 년 후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자,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 이유. 그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런 책에 매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기분 나빴겠죠.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시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알루미늄 표차를 떼는 겁니다. 내가 시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 알루미늄 표차를 왜 뗍니까?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죠. 간직하려고. 왜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 이 건물 주인 내 거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떼고 있었어요. 영호는 왜 못마땅했을까? 자,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거 왜 떼노? 그냥 둬. 우리 그거 간직할 필요 없어. 우리 안 나갈 건데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영호는 이제 보는 거죠. 영호는 성격이 좀 강하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 주길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괴로운 일, 이 집주인을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걸 좀 떼서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 않아서 난 별거 걱정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집에 일은 난쟁이가 다 했어요. 근데 난쟁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집안에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인쇄공장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영수도 이제 공장에 나가게 되고, 영호하고 영희도 사실 학교를 이제 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영수가 나간 공장에서도 사실 이제 이제 그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결정을 안 했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다 놀게 된 상황이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수입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68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만큼 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